적폐청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움직임, 또 MB 주변, MB 또 문제점도 쭉 나오면서 MB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청와대에 뭐 수석을 했거나 이런 분들이 하는 얘기가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이렇게 제가 쭉 들어보면 비슷해요. 뭐냐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야, 우리가 뭐 박근혜 쪽을 봐줄 이유가 있냐, 이런 식의 상황 논리 내지는 정치 논리예요. 즉, 그 팩트 자체에 대한 대응 내지는 그 팩트 자체에 대해서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이런 식의 대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근본적인 차이가, 저는 MB에 대한 신뢰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저 사람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무슨 뭐 BBK, 다스, 그다음에 각종 어떤 정치에 대한 정치 공작적인 부분에 대해서 MB가 절대 그럴 리 없다라는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갔을 때 뭐가 나올지 알 수 없어. 그래서 저는 선뜻 끼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바레인까지 가서 강연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난 그게 더 궁금하거든요. 그거야 정상적이면은 저 대통령 지낸 사람들이 외국에서 초대도 받고 사실 그렇게 해서 강연하고 다니면 좋은 거죠, 원래는. 의심은 뭐냐면, 강연이야 뭐 예를 들면 뭐 교포 서너 명 모아놓고도 알리바이 만들 수 있죠. 근데 실제 목적이 따로 있을 거다. 이게 고령의 어떤 분들이 물론 테니스로 이제 다져진 건강이라고는 하지만 10시간 넘게 이렇게 막 비행기 타고 가서 과연 그게 강연 목적일까, 아니면 또 다른 숨겨진 목적이 있을까? 여기 골프장 있어요? 거기에 골프장? 날씨가 26도래요. 그러니까 여긴 좀 춥잖아요. 거기는 따뜻하니까. 아니, 또 못 나갈지도 모르잖아요. 마지막 여행일 이별 수도 있기 여행이야? 때문에. 난 사실은 저는 그 생각 해봤는데, 이거 자칫하면 이제 당분간 비행기 못 탈 수도 있겠다. 의심은 뭐 그 숨겨둔 비자금, 이른바 저수지, 여기에 대한 본인이 가야 되는 어떤 관리 어떤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본인 직접 와, 다른 사람은 필요 없어, 이런 거. 근데 이게 뭐 외국 여행이 그냥 하루 이틀 정해져서 가는 건 아니니까 적어도 3-4달? 그 자체는 예. 거기에 무슨 장관이 초청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3-4달 정도 전에 잡혀진 일정인데 좀 더 탐문은 해봐야 되지만 저는 볼 때는 따뜻한 날씨에 원래 더 길게 갈 수 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좀 짧게 잡은 거 아닐까요? 더 인근 나라 몇 개국 더 나가서 놀다 오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동선이 파악이 되니까. 최근에 비슷한 상황을 누구를 봤냐면 홍준표 있잖아요. 홍준표가 서청원이 녹취록 깔 거야 할 때 미국에 가서 지금 해구산이네 뭐네 전술핵이네 뭐네 잠깐 갔다 와서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냐고요, 한국이. 우리는 이명박을 악마나 뭐 이런 걸로 형상화 시키긴 하지만 항상 최근에 느끼는 건데, 대통령이 바뀌었고 권력이 바뀌었는데 역대 볼 수 없었던, 특히 민주정부에서 왜 주로 화합 이런 메시지를 많이 냈기 때문에 지금처럼 막 온갖 적폐들이 쏟아 나오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솔직히 지금에 비하면은. 초반에. 네. 근데 이 상황에서 이명박이나 이런 등등의 가장 범죄성을 띠고 있는 자들 입장에서 보면 일단 몰리고 있잖아요. 불안하다는 거잖아요. 뭐가 터져 나올지 모르고 언제 잡혀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외국으로 나간다는 개념이 온통 신경은 한국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꼭 나가야 된다는 이유면, 만약에 내가 이명박이라면 장관이 아니라 뭐가 초청을 해서 또 저는 상황이 안 되니까 못 간다 이렇게 했을 것 같다는 이야기예요. 꼭 나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언론인들이 우리가 늘 아쉬워하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을 그야말로 집 앞에서 몇 달 동안 뻗치게 하면서 내 앞마당을 돌려다오라고 얘기하는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커튼까지 열지 못하게 했던 그 시절처럼 그래요. 정말 이명박 뭐 비교하기도 안 되는 경우이긴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단 한 언론사가 제대로 24시간 밀착 마크해서 취재해서 공중파에 내보낸 게 없어요. 물론 뭐 KBS, MBC가 파업 중이라서 그러기도 하거니와, 근데 뭐 뉴스타파나 이런 그 소위 이제 정말 열정적으로 일하는 언론을 제외하고는 현장에서 발로 뛰는 언론사가 별로 눈에 안 보인다. 특히 종편이 예전에 이제 정윤회 파동 났을 때나 아니면 최순실 씨 사건이 벌어졌을 때 비하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온정적이고 간대하다라는 점이니만큼 좀 이번 경우는 특히 국가기관통신망 연합뉴스가 바레인에 가야죠. 그러네요. 진짜 쫄쫄쫄 따라다녀야죠. 그렇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보도해줘야죠. MB가 의혹받고 있는 게 얼마 전에 이제 보도도 됐지만 한번 읊어볼게요.
이거밖에 없는 게 아니죠만 4대강으로 32조의 세금을 탕진했고 자원외교로 31조의 그 혈세가 탕진됐고 방산비리로는 대략 40조입니다. 그리고 다스, BBK, 맥커리가 있고요. 국정원 댓글 여론 조작이 있고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있고 언론 탄압과 방송 장악이 있고 시발단의 자금 지원, 그러니까 시발단은 댓글단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민간인 사찰, 그러니까 기무사 국정원을 동원한 게 있고 노벨 평화상 취소 모의 이것이 이제 국정원 관련해서 한 게 있고 시국 선언한 교사에 대한 해고 등 이게 이제 아주 그냥 단순화시킨 것만 해도 이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퇴임 이후에 가장 경호를 많이 해서 뭐 3,200회죠. 공식 비공식 일정 그러니까 경호를 대동하고 혈세로 간 게 이제 그 정도이니까 하여간 뭐 제가 예전에 국정감사 때문에 베트남에 갔는데 거기에 현장에 아는 경호원을 만났더니 이제 답사 나온 거죠. 베트남 골프 치러 온 거죠 그때도. 본인이 제일 잘 알잖아요. 본인이 자기가 지은 죄를 잘 알고 근데 쭉 사안들을 쭉 알고. 박근혜 전 대통령 모르듯이 MB도 모르죠. 아, 그건 좀 다르지. 아 그래요? 네. 멘탈이 조금 다른가요? 다르죠. 꼼꼼하니까. 직접 했으니까. MB는 훨씬 더 지능적이고 박근혜는 내가 한 일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또는 나와는 상관없다. 멘탈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속으로는 굉장히 찜찜할 거예요. 그렇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얘기 좀 이어지는데요. 짧게 하나만 더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김현 대변인과 연관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속으로 다 소환되고 뭐 조사받고 그러는데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찜찜하게 조용하냐 했던 바로 그 인물 김용판입니다. 네. 대선을 며칠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중요한 변곡점이었을 수도 있고 그 당시만 해도 골든크로스가 난내만에 할 정도로 당시 18대 대선 문재인 후보의 상승세에 있던 바로 그 시점에서 우리 대변인님과 관련이 있는 국정원 댓글 여직원 김하영 나오면서 그때 바로 토론이 있던 바로 그날이었죠. 왜 경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 안 하냐 등등 하면서 뭐 김무성은 미리 알고 있었고 발표할 것이다 알고 있었고 박근혜 후보까지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댓글을 안 단 걸로 나왔다 뭐. 대선 토론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근데 그게 국정원과 연관이 있었다는 게 최근에 밝혀졌고 그러니까 그때 보니까요. 국정원 그 직원들이 서울경찰하고 새누리당 선대위 관계자들하고 어떤 삼각 동맹을 통해 가지고 다 알고 있었더만요. 바로 그 김용판이 지금 조사를 받게 될 거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떠세요? 딱 5년 정도 됐네요. 5년 정도. 5년 조금 못 되네. 그렇죠. 지금 이제 저희가 대법원에 상고 중인데 그것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저희를 상고한 거예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검찰 안에 적폐 세력이 존재하고 우병우 사단이 있다 이제 이거고요. 김용판이 쓴 책이 뭐냐면은 우리가 모른다고 없는 것이 아니다. 이게 이제 그만두고 나와서 출판 기념회까지 했어요. 그렇죠. 세종문화회관에서. 그때 출마하려고 예. 그랬었죠. 근데 이제 공천을 경선에서 안 됐죠? 예, 그렇죠. 근데 이때 이제 김용판은 사실은 이제 12월 11일 날 저녁 7시부터 9시에 이종명 제3차장하고 저녁을 먹었고 그때 이제 협의를 했습니다. 그때 협의를 했고 그 뒤에 9시 15분경에 이종명이 김용판한테 다시 전화를 걸죠.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때는 김용판이 단호한 척 했습니다. 그런데 12일, 13일 하루 경과하면서 뭔가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고서는 김용판 입장이 이렇게 돌변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12일 날 권은희 수사과장이 압수수색 영장 치러 갈 때 전화해서 그것을 만류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13일, 14일 날 증거를 인멸해서 결국은 16일 날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밤 11시에 예고를 하고 17일 날 아침 9시에 하게 되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이 16일 날 예고, 그러니까 마지막 3차 방송 토론회 직후에 이제 속보로 나가고 그 다음날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그때 중간 수사 결과가 발표가 제대로 됐다라면 또는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하지 않았다라면 지지하는 후보가 바뀌었겠냐라는 여론조사를 사후에 했는데 5.3% 차이가 생깁니다. 문재인 후보를 네. 지지했을 거다. 그럼 결과치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사 결과 발표로 바뀐 거예요. 그러고 가녀린 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박근혜 그때 당시 후보가 몰아치고 그리고 12월 14일 날 NLL 발췌본을 김무성이 부산에서 흔들어대고 그리고 16일 날 발표 직전에 점심쯤에 이미 김무성은 댓글 흔적이 없다라는 거를 알고 있었던 거고 그날
TV 토론 11시쯤에 진행됐는데 안영환 씨랑 제가 이제 1대1로 붙었는데 안영환도 이미 알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권은 이미 그 당시 여권은 프레임을 짠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12월 11일 날 저녁부터 가녀린 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고 댓글은 없다. 그리고 민주당이 감금했다. 그다음에 그 부모 왔을 때 뭐 물과 먹을 것도 넣어주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가녀린 여성의 프레임 대 박근혜 대통령의 여성 이런 것들로 이제 짜진 거지. 마지막 남은 일주일이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이들은 차곡차곡 그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공작을 한 건데 우리는 눈 뜨고 당한 그게 거죠. 이제 대선 막바지에 저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통상 그렇게 되면 검찰이나 경찰이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구체적인 또는 정확한 일정한 어떤 잠정적 결론이라도 제시하기가 좀 현실적으로 애매할 것 같다. 아니면 그렇게 하기가 스스로 노력을 해도 좀 부담될 것 같다고 하면은 중간 수사 발표를 안 하거나 아니면 좀 펜딩 시키거나. 그렇죠.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살인 사건 외에는 안 한다고요. 통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넘기는 것 정상인데 저것은 오히려 역으로 그 후에 지금 말씀하신 쭉 상황을 보면 역 프레임을 짜는 방향으로 아예 근거를 딱 제시한 경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일종의 공작적 결과가 나온 것이고 그렇게 관여했기 때문에 사실은 김용판 같은 경우가 그 뒤에 뭐 경선을 떨어졌지만 나름의 자신을 갖고 그 후에 자기 진로를 여권에서 공천받아서 출마하려고 하는 쪽으로 잡았던 거죠. 그러니까 저게 굉장히 그 실제 결과가 바뀔 수도 있었던 것이고 이게 5년이 지난 후에 지난 대선 때 이번 대선 때 우리가 선대본 회의를 하는 중에도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국정원 댓글 사건을 잘 처리 그때 못했던 그 부분에 대한 일종의 트라우마 이런 것을 몇 번을 토로를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바뀐 거죠. 그 당시에 김용판 재판 때 수석경찰서장 이 사람이 김용판 포함해가지고 경찰 고위급 3명이 국정원 여직원 노트북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2013년 8월인가 9월인가 국정조사 할 때 김용판이 그 선서 거부하던 장면이 지금 생생해요. 저는 지금도 반면교사를 삼는데 제가 이제 초선 비례대표니까 소위 말하는 당의 지침 또는 여야 협상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작용이 되잖아요. 제가 이제 국정조사 때 국정조사위원으로 들어갔다가 당시에 새누리당에서 재척 사유로 저를 그렇죠. 2명을 네. 찍었잖아요. 진선미, 김현. 그래서 16일 동안 공전이 됐는데 지금 생각하면 어처구니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그때 당시에 그때 지도부가 좀 나이브하게 생각한 협조를 거죠. 하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끝까지 한 거를 했거든요. 끝까지 버텼는데 지금 생각해도 그게 천추의 한인 거죠. 예를 들어 그때 만약에 물론 뭐 제가 제 혼자 힘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밝혀냈겠냐 싶지만 저는 적어도 김용판은 잡았어요. 왜냐하면 김용판하고 제가 주거니 받거니 한 대화가 있었고 그다음에 전화 통화한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17일 날 서울경찰청에 가서 김수미랑도 나눈 얘기가 있고 김용판하고 나눈 대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김용판 하나는 구속 상태로 만들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걸 무죄로 하냐고요. 정치라고 하는 게 이런 면에서 보면은 한의 분야 같아요. 한. 그래서 힘을 길러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당시에 재선 의원이고 그랬으면 저를 그렇게 함부로 내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대신 들어간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잘했죠. 물론 잘했는데 진선미 의원하고 제가 그때 만약에 국정원 댓글 공작 국정조사 특위에서 활동을 했다면 역사의 이런 퇴행은 더 빨리 저런 정리가 류의 됐을 일이 거예요. 있을 때 사실은 작은 거라도 좀 이렇게 쉽게 보지 말고 사실 잡을 때 확실하게 잡았어야 그러니까요. 된다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고 보면 볼수록 지금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지금 지나고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제가 이것도요. 김용판을 왜 안 잡냐는 얘기를 가는 곳마다 했어요. 우리 의원들 만나는 자리마다 적폐청산 특위위원들한테도 김용판을 왜 안 잡냐. 그다음에 김기춘을 왜 직권남용으로 조사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했고 이것이 제대로 안 되면 전 진정서를 넣겠다고 그랬어요. 저는 곧 조만간 그 세월호 유가족 그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조사를 안 하면 저한테 출석해서 진술하라고 어느 정도 시점까지 안 오면 진정서 넣을 거예요.
근데 권력을 쥔 자들이 컨트롤하는데 거기서 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 별로 없잖아요. 돌이켜보면 아닌데 그래요? 그때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짬짬이라는 게 있어요. 정치권에도. 아. 짬짬이라는데 그때 이철호가 자기가 이제 우리가 야당에서 재척사를 먼저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철호가 그만두면서 아 좋다 그러면서 우리 둘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거냐고요. 그냥 놔두지. 각자 특위위원을 정했으면은 그냥 인정해주고 가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 야당에서 그때 받아주면 안 됐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지도부를 지금 제가 힐난하는 거예요. 그 지도부가 김학인인가요? 지금 기억도 안 나요. 막 온갖 적폐들이 쏟아 나오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솔직히 지금에 비하면은. 초반에. 네. 근데 이 상황에서 이명박이나 이런 등등의 가장 범죄성을 띠고 있는 자들 입장에서 보면 일단 몰리고 있잖아요. 불안하다는 거잖아요. 뭐가 터져 나올지 모르고 언제 잡혀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외국으로 나간다는 개념이 온통 신경은 한국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꼭 나가야 된다는 이유면 만약에 내가 이명박이라면 장관이 아니라 뭐가 초청을 해서 또 저는 상황이 안 되니까 못 간다 이렇게 했을 것 같다는 이야기예요. 꼭 나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언론인들이 우리가 늘 아쉬워하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을 그야말로 집 앞에서 몇 달 동안 뻗치게 하면서 내 앞마당을 돌려다오라고 얘기하는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커튼까지 열지 못하게 했던 그 시절처럼 그래요. 정말 이명박 뭐 비교하기도 안 되는 경우이긴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단 한 언론사가 이 적폐청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움직임 또 MB 뭐 또 문제점도 쭉 나오면서 MB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청와대에 뭐 수석을 했거나 이런 분들이 하는 얘기가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이렇게 제가 쭉 들어보면 비슷해요. 뭐냐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야 우리가 뭐 박근혜 쪽을 봐줄 이유가 있냐 이런 식의 상황 논리 내지는 정치 논리예요. 즉 그 팩트 자체에 대한 대응 내지는 그 팩트 자체에 대해서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이런 식의 대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근본적인 차이가 저는 MB에 대한 신뢰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저 사람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무슨 뭐 BBK, 다스 그다음에 각종 어떤 정치에 대한 정치 공작적인 부분에 대해서 MB가 절대 그럴 리 없다라는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갔을 때 뭐가 나올지 알 수 없어. 그래서 저는 선뜻 끼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바레인까지 가서 강연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난 이런 거. 근데 이게 뭐 외국 여행이 그냥 하루 이틀 정해져서 가는 건 아니니까 적어도 3-4달? 그 자체는 예. 거기에 무슨 장관이 초청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3-4달 정도 전에 잡혀진 일정인데 좀 더 탐문은 해봐야 되지만 저는 볼 때는 따뜻한 날씨에 원래 더 길게 갈 수 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좀 짧게 잡은 거 아닐까요? 더 인근 나라 몇 개국 더 나가서 놀다 오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동선이 파악이 되니까 최근에 비슷한 상황을 누구를 봤냐면 홍준표 있잖아요. 홍준표가 서청원이 녹취록 깔 거야 할 때 미국에 가서 지금 해구산이네 뭐네 전술핵이네 뭐네 잠깐 갔다 와서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냐고요. 한국이 우리는 이명박을 악마나 뭐 이런 걸로 형상화 시키긴 하지만 항상 최근에 느끼는 건데 대통령이 바뀌었고 권력이 바뀌었는데 역대 볼 수 없었던 특히 민주정부에서 왜 주로 화합 이런 메시지를 많이 냈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게 더 궁금하거든요. 아 그거야 정상적이면은 저 대통령 지낸 사람들이 외국에서 초대도 받고 사실 그렇게 해서 강연하고 다니면 좋은 거죠 원래는. 의심은 뭐냐면 강연이야 뭐 예를 들면 뭐 교포 서너 명 모아놓고도 알리바이 만들 수 있죠. 근데 실제 목적이 따로 있을 거다. 이게 고령의 어떤 분들이 물론 테니스로 이제 다져진 건강이라고는 하지만 10시간 넘게 이렇게 막 비행기 타고 가서 과연 그게 강연 목적일까 아니면 또 다른 숨겨진 목적이 있을까? 아니, 여기 또- 골프장 있어요? 거기에 골프장? 날씨가 26도래요. 그러니까 여긴 좀 춥잖아요. 거기는 따뜻하니까. 아니 또 못 나갈지도 모르잖아요. 마지막 아, 여행일 이별 수도 있기 여행이야? 때문에. 난 사실은 저는 그 생각 해봤는데 아 이거 자칫하면 이제 당분간 비행기 못 할 수도 있겠다. 의심은 뭐 그 숨겨둔 비자금 이른바 저수지 여기에 대한 본인이 가야 되는 어떤 관리 어떤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본인 직접 와 다른 사람은 필요 없어. 제대로 24시간 밀착 마크에서 취재해서 공중파에 내보낸 게 없어요. 물론 뭐 KBS, MBC가 파업 중이라서 그러기도 하거니와 근데 뭐 뉴스타파나 이런 그 소위 이제 정말 열정적으로 일하는 언론을 제외하고는
현장에서 발로 뛰는 언론사가 별로 눈에 안 보인다. 특히 종편이 예전에 이제 정윤회 파동 났을 때나 아니면 최순실 씨 사건이 벌어졌을 때 비하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온정적이고 간대하다라는 점이니만큼 좀 이번 경우는 특히 국가기관통신망 연합뉴스가 바레인에 가야죠. 그러네요. 진짜 쫄쫄쫄 따라다녀야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보도해줘야죠. MB가 의혹받고 있는 게 얼마 전에 이제 보도도 됐지만 한번 읊어볼게요. 이거밖에 없는 게 아니죠만 4대강으로 32조의 세금을 탕진했고 자원외교로 31조의 그 혈세가 탕진됐고 방산비리로는 대략 40조입니다. 그리고 다스 BBK 맥커리가 있고요. 국정원 댓글